다음 중 자기저항의 단위는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의 식은 R은 F, 밑에는 자속이 들어가죠. 자속분의 F는 NI라고 둘 수 있고 NI는 전류와 권수이기 때문에 분자는 암페어 턴, 그리고 밑에는 자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웨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암페어 턴 퍼 웨버가 되죠. 3번입니다. 평형 3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가 변환할 때는 Y에서 델타로 옮기는 것을 뜻하게 되고, 이때는 각 상의 임피던스를 3배로 해주게 되면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하죠. 만약에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반대로 3분의 1배를 해주게 되면 됩니다. 옴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옴의 법칙은 전류 I가 R분의 V, 전압에는 비례하고 저항에는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잘 읽어보게 되면은 바르게 설명한 것은 전류는 도체의 저항에 반비례하게 된다는 2번 설명이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논리식을 간소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 A 바 B, C를 C 플러스 A, B 바, C 바 이렇게 되는 논리식을 우리가 간소화하게 되는 방법을 말하죠. 이렇게 카르노메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 4개, 8개를 묶어서 우리가 보다 논리식을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카르노도에 의한 방법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R1이 3옴, R2가 5옴, R3가 6옴의 저항 3개를 그림과 같이 병렬로 접속한 회로에 30V의 전압을 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R2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가 3옴, 그리고 이쪽이 5옴, 그리고 이쪽이 6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공급된 전압,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30V라고 하죠.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 이거 I2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3옴이든지 6옴이든지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5옴에 흐르는 전류만 알게 되면 되는 것이죠. I는 R분의 V가 되고 여기서 R 값은 5고 전압이 30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는 그냥 6A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기를 보시게 되면 1번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옴의 저항에 2A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의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고 여기에 2A가 흐른다고 하네요. 이 저항은 10옴짜리니까 이 저항의 단자 전압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V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IR이기 때문에 I2 곱하기 10 해서 전체는 20V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죠. 100V 5A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2리터의 물을 20도에서 100도씨로, 그러니까 약 80도 올리게 되는 거죠. 필요한 시간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식은 우리가 860pt는 cm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P는 전력이고요. T는 시간이고 C는 물의 비열, M은 질량, 세타는 온도 변화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T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T는 860p 분의 cm 세타, 그러면은 860 곱하기 전력이 100V 곱하기 5A는 500W인데 여기서는 전력을 킬로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0.5kW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의 비열은 1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2리터가 되고 온도 변화는 80도만큼 되었으니까 여기다가 80을 넣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시간은 초로 물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3600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론식을 3600을 계산하면은 값은 1339가 나오게 될 거예요. 1339초죠. 1.339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답은 1번으로 할 수 있죠. 그림과 같은 4개의 콘덴서를 직병렬로 접속한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콘덴서가 4개 있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 이쪽이 1인 콘덴서입니다. 일단 병렬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이 두 개부터 합치게 되면은 여기는 4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이때 2, 4, 4가 이제 직렬로 있기 때문에 합성 정전 용량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은 회로에 무엇을 나타내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라고 할 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류를 나타나게 되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이기 때문에 1제곱밀리미터당 1m의 저항값을 나타내야 되고요. 이렇게 표현된 것은 4번과 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됩니다. 길이 10cm의 도선이 자속 밀도 1웨버 퍼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속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12m 이동하였다. 이때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되는 기전력 E는 B, L, V,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B는 자속 밀도 1이고 도체의 길이는 0.1, 그 다음에 속도 3초 동안에 12m 이동했다니까 1초당은 4m가 되겠죠. 곱하기 사인이고 수직이니까 사인 90이 됩니다. 그러면은 0.4V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0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충전하는데 9줄의 일이 필요했다. 충전 전압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CV의 제곱 줄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충전 전압 V를 물어봤으므로 V는 루트 C분의 2W가 되고요. 자, 이것은 C값이 200 마이크로페럿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2 곱하기 9줄이니까 9를 계산하면은 이 답을 얻을 수 있죠. 아마 300V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전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만드는 자장, 전기가 움직이는 운동장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한장 원통의 내분 전기장은 0이다. 구의 내부 전기장은 0이다. 전기장은 모두 0이다. 여기 다 내부 전기장, 내부 전기장을 보고 있습니다. 4번의 도체 표면의 전기장은 그 표면의 평행이다가 아니라 도체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전기장은 그 표면의 직각으로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유전율 엡실론의 유전체 내에 있는 전하 Q쿨롱에서 나오는 전기력선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맞아요.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N은 엡실론 분의 Q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진공 중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엡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있게 되는데 이 직선의 전류가 각각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직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게 될까요? 작용하는 힘은 일단 서로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흡인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흡인력이면서 서로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 힘은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유도기전력에 관한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거는 딱 한 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전기기능사에서는 바로 이 렌츠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용합니다. 반도체로 만든 PN 접합은 주로 무슨 작용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이오드는 전류의 일방성,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정류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8옴의 용량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하면 10A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에 어떤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여 같은 전압을 가하면 8A로 감소되었다. 저항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데요. 8옴의 용량 리액턴스에 어떤 교류 전압을 가했더니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은, 자, 일단 전압 V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에다가 임피던스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용량 리액턴스 임피던스에서는 이게 오메가 C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XC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오메가 C가 아니라 는 I하고 XC가 되는 것이죠. 전류가 지금 10A이고 용량 리액턴스가 8이니까 일단 공급된 전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공급된 전압은 80V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냐면은 전류분의 V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8분의 10이 되어서 이때는 전체가 15옴이 또 될 수가 있죠. 8A로 감소했다고 하니까요. 용량 리액턴스 XC가 8옴이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저항값도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루트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10이고 이쪽이 8일 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가 전기 구구단 이야기했었죠. 네, 6옴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은 1번에 해당합니다. 망간 건전지의 양극으로는 무엇을 사용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전지의 양극의 재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양극의 재료는 탄소 막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은 여기 아연 원통을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답은 양극으로서 3번 탄소 막대가 됩니다. 동기발전기를 계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발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발전기를 병렬로 연결시키게 될 때에는 교류발전기이므로 주파수, 위상, 그 다음에 전압, 그 다음에 상의 순서, 크기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달라도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전류 혹은 뭐라고 했었죠?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용량 이런 것들은 달라도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어떤 도체에 10V의 전위를 주었을 때 1쿨롱의 전하가 축적되었다면 이 도체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기량 Q는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기량을 전압으로 나눈 것과 같게 됐죠. 여기서 전기량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10V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1 페럿이겠네요.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내에서 정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구멍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바로 1번 결합전자의 이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N극과 그 다음에 S극이 있는 계자가 있습니다. 이 계자가 있고 우리는 전기자가 여기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죠. 이 전기자가 외부와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정류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정류자에서 직접 닿는 부분을 우리가 브러쉬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브러쉬는 정류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부 회로와 그 다음에 외부 회로를 접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를 ns, 회전속도를 n이라고 할 때 슬립은 어떻게 될까요?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를 우리가 슬립이라고 하게 되니까 이 식으로 보게 되면은 s는 ns분의 ns-n이 돼야 되는 거고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교류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 정류자가 들어가 있는 전동기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라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능 전동기라고 하게 되죠. 그 이외에도 실하계 전동기, 반발 전동기가 있으나 콘덴서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50kW, 회전수가 1800rpm일 때 토크는 약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토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0.975 그 다음에 n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0.975가 되고요. 그 다음에 n값 회전수는 1800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은 5만이 되게 되죠. 자, 이때 답은 27 정도가 나오게 됐네요. 27kgm가 되겠네요. 주파수 60Hz의 전원에 이극의 동기전동기를 연결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거 동기속도 구하는 간단한 문제죠. NS는 P분의 120F로 놓을 수가 있고요. P 극수가 2이고 그 다음에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니까 이것은 3600rpm이 될 것입니다. 답은 1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제어 장치의 특수 전기기기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이 될까요? 이 특수 전기기기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조금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자동 제어에서는 일정한 각도만큼씩 섬세한 컨트롤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3번 직류 스태핑 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 발전기에서 난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난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도가 막 변화하는 것을 난조라고 하게 되는데요. 부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제동건선을 설치해서 난조 현상을 방지한다는 점, 난조 정도가 커지면 동기 이탈 또는 탈조라고 하는 것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4번에 난조가 생기면 바로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난조가 생기면 보통 일반적인 시간 안에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안정권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다음 중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상 유도전동기가 아닌 것을 찾아도 괜찮아요. 반콘 분쇄라고 해서 분상, 콘덴서, 쉐이딩 이런 것들은 다 단상 유도전동기에 해당하게 되죠. 그런데 저항 기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나올 이유도 다시 나올 필요성도 없는 문제가 됩니다. 단상 전파 종류 회로에서 알파 값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부하가 유도성이냐 아니면은 저항성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식만 저는 써보겠습니다. 유도성인 부하라고 할 때 우리가 2루트 2 곱하기 V 그리고 코사인 알파라고 해서 우리가 알파각이라고 해서 언제 턴 온 시키는지 사이리스타의 턴 온 그 타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파이분의 2 루트 2 곱하기 전압이 100V였고 알파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5V가 나오게 됩니다.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Y 혹은 델타의 개수만 세어서 홀수이면 안 된다고 했었죠. 1번은 Y가 4개라서 짝수, 2번은 Y가 2개라서 짝수, 3번은 델타 Y 2개라서 짝수, 4번은 델타가 3개네요. 4번이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직류 분권 전동기를 기동하게 될 때는 우리가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작게 해서 힘을 크게 할 필요성이 있게 되는데요. 4번처럼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죠. 유도기 전력 110V, 전기자 저항 및 계좌 저항이 각각 0.05민 증권 발전기가 있다. 부하 전류가 100A이면 단자 전압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처음에 만든 전기가 110V라고 하게 됩니다. 110V에서 이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빼야 되겠죠. 전기자 저항에서도 전압 강화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계좌 저항에서도 전압 강화가 있겠죠. 전류와 그 다음에 곱해야 되기 때문에 100A에다가 곱하는 것 각각 0.5, 0.05, 0.05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0.1이 되겠네요. 0.1. 자, 그럼 이게 단자 전압이 되는데요. 110V 빼기 그 다음에 100에다가 0.1 곱하면 10이죠. 그러면 나머지 100V가 되겠네요. 처음에 만든 전기는 110V였으나 최종 단자 쪽에서는 100V가 걸리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일반적으로 10kW 이하 소용량인 전동기는 동기 속도의 몇 %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암기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80%에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보기가 많아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만 딱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죠. 한번 쭉 이런 내용들은 읽어보시고 맞나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게 되면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이므로 우리가 회전자 속도가 증가할수록 슬립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압기의 냉각 방식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여러 가지 냉각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산시키게 되는데요. 건식, 잔행식, 그 다음에 유입 잔행식, 그 다음에 유입 송유식은 그 냉각 방식의 종류 중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3번 유입 예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열 방식이므로 냉각 방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드 레오너드 속도 제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직류, 우리가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모터와 발전기를 연결해서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이 바로 워드 레오너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으로 전기를 보낼 때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올려서 원래의 전압처럼 만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압 강화 보상용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통 과복건기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선의 접속 방법 중에서 트위스트 접속의 용도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로 굵은 전선은 브리타니아 접속을 해야 되지만 얇은 전선일끼리는 서로 이렇게 꼬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께가 얇은 단선에 사용하는 트위스트 접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6mm 이하의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설치하지 않아야 될 곳은 우리가 접지선과 함께 중성선에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죠. 접지선과 중성선이 설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은 여기 전원 측 전선에만 해당합니다. 선택 지락 계정기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선택 지락 계정기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회선 중에서 고장이 발생했는지 그 고장 회선을 선택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지금 1, 2, 3, 4번 여러 개 보시게 되면은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4번의 보기가 가장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 분전반에서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도 분전반이 있게 되면 분전반에 차단기가 하나 있게 되고 이 차단기 옆에 여러 개의 차단기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 전등으로 가는 건지 이게 거실로 가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놓는 것이 가장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2번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의 저압시설 공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사가 우리가 어려운 곳,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가능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합금, 캐 요것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가연성 가스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냥 폭발하잖아요. 그쵸? 자,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것이 하나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넘버1은 바로 금속관 공사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선을 바로 지지하는 역할을 해서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전주를 길에 지나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목주, 그리고 철탑 이런 것들은 다 공중으로 가는 전선의 지지물인데요. 이번에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지물을 지지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공 전선의 지지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합성수지관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합성수지관의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의 압력이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설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다 맞습니다. 4번의 합성수지관의 배선에 사용되는 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을 고려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하복내 배선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버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이송시키는 방식을 이용한 덕트가 바로 버스덕트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덕트 상호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너무 좋은 얘기예요. 도덕책 같아요. 저하 목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덕트에 1종 접지 공사를 할 것? 아니죠. 400V 미만일 때는 우리가 그냥 3종 접지 공사를 하게 되죠. 답은 2번이 됩니다. 광산이나 갱돈에 가스 또는 먼지의 발생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 공사 방법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은 광산이나 갱도 같은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옳지 않는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동등 이상의 강도 좋아요.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하는 거 좋아요. 3번의 이동정선은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것 같은데 1총이 제일 안 좋은 케이블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2종, 3종, 4종 이런 케이블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수용장소 옆집에서 선을 따와서 바로 옆집으로 이어지는 이 선, 이걸 우리가 연접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으로 볼 수 있어요. 전선로의 지선에 사용되는 애자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렇게 지선에서는 중간에 동그란 애자가 들어와 있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구형애자, 지선애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절연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그렇죠. 활선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여러분 1, 2, 3, 4 중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 이름이 어떤 거일 것 같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맞아요. 1번 전선의 피박기에 해당합니다. 전선 피박기가 바로 그런 공구에 해당합니다.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단심인 경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6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단심인 경우에는 8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답은 2번에 해당하죠.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금속관이 있게 된다면 금속관을 접지할 때는 전선으로 이렇게 말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편리하게 어떤 기구가 있어서 이 기구에다가 우리가 전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이 기구를 우리는 접지 클램프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으로 사용되는 연동선의 굵기는 지름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종에는 6제곱밀리미터, 그 다음에 3종에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사용되겠죠. 1종은 6에 해당합니다.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1번 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스플릿 커플링이라고 하죠. 2번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두께 0.7mm 이하인 것을 사용해야 된다. 문제에서 이렇게 몇 미리 이하를 사용해라라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법 규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두꺼운 것을 사용해야지 좋은 거니까 두께 같은 경우에는 몇 미리 이상을 사용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답은 2번에 해당합니다. PVC 전선관의 표준 규격품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관의 경우에는 3.6m가 되고요. PVC 같은 경우에는 4m가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아울렛 박스 등의 노가웃의 지름이 관의 지름보다 클 때 관을 박스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재료의 명칭, 여러분들도 박스에다가 이렇게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것들은 바로 와셔의 종류인 링 리드셔가 됩니다. 답은 2번이에요. 폭발성 분진이 있는 위험장소의 금속관 배선에 의할 경우 관 상호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이나 풀박스 또는 전기 기기기구는 몇 턱 이상의 나사 주임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5턱이 됩니다. 답은 4번.
IV 전선을 사용한 옥내 배선 공사 시 박스 안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접속 방법은, 자, 이렇게 철제 박스 같은 거 안에서 전선끼리 접속하는 방법은 서로 이렇게 꼬우는 방법인데요. 이런 접속 방법을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죠.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 전동기 전용 분기 회로에 있어서 허용 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기가 20A짜리라고 하게 되면은 50A가 넘느냐, 그 다음에 50A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각각 간선의 허용 전류는 1.1배 그리고 1.25배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50A가 안 되기 때문에 20A에다가 1.25배를 곱할 수 있고요. 1.25를 곱하게 되면 25A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죠.